네? 스크린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오늘 아침부터 오늘 오후까지 우리 나오미 스텝 어웨이 데이라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거의 이제 차링 크로스에서 하버 가는 근처에 그 강 건너기 전에 승마이 옛날에 에어비앤비 살았다. 나 여기 어딘지 알겠다. 있는 그 호텔이에요. 호텔에서 우리가 뭐 그냥 스텝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스텝 어웨이 데이라고 해서 뭐 1년 동안 우리 학과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논의하고 뭐 아이디어 공유하고 그다음에 뭐 열심히 해보자 뭐 그렇게 단합하는 뭐 단합대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아카데믹 스텝들하고 여기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팀하고 뭐 테크니션 팀하고 이렇게 모이거든요. 보통 이제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학과장이고 뭐 이렇게 테이블 앉아가지고 뭐 주제를 던져주면 이제 테이블마다 아이디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좀 오픈 디스커션 같은 것들도 하고 뭐 등등 뭐 티칭에 대한 거, 리서치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리크루트먼트 이제 학생들 뭐 그 뭐지 좋은 학생들 어떻게 받을 건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실리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운영비가 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뭐 잘 운영할 건지 이제 한국하고 이제 영국하고 대학의 좀 큰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이제 국립대도 있고 사립대도 있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립대라는 개념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반면에 사립대가 없는데 한국의 기준으로는 거의 다 사립대라고 보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의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펀딩의 주체가 정부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교수진의 뭐 월급부터 시작해서 뭐 연구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정부에서고 예를 들자면 우리 해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실습선이며 뭐 학과 건물이며 뭐 관복이며 등등등등이 다 정부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별거 하지 않아도. 이제 그런데 영국에 있는 대학들은 다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한 75%는 그 자체적으로 펀딩을 마련을 해야 돼요. 한 25% 정도가 정부에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사회때처럼 운영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의들이 좀 중요한 거죠.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찍은 사진이고, 요 스텝 멤버들 중에 요 이제 요 분이 그 페이즈 선생님 바쁘다고 갔고, 그다음에 요 분이 이제 우리 학과장이고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 봐. 그 프로페서 이게 브랜든이라고 뭐 하시는 분이냐면 옵쇼어 윈드 쪽에 그 스트럭처 하시는 분이시고 몇 년 전까지 이제 크랜필드 대학에 계시다가 이제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분이 이제 성일이 형 아예 성일이 형 지도 교수님 여기 있고 요 사람 이제 요 사람이 그 휴먼 팩트 하는 그 팀. 그리고 재한이 교수님이 이제 여기 마키스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같이 있는 이제 에반골로스 그리고 여기 저 뭐고 드라코스 선생님이 이제 홍석이 형 지도 교수님. 그렇고 뭐 이제 알칸하고 셀다 어디 갔나? 찍었네. 아무튼 알칸하고 셀다는 우리 그 뭐지 PGR 할 때도 와가지고 부부거든. 둘 다 나사에서 일하다가 우리 학교에 한 6, 7년 전에 와서 같이 이렇게 그 아카데믹 스텝으로 있고 그다음에 요 세퍼는 알지? 세퍼는 우리 그 EKC에서도 왔었거든요. 그리고 칭샤오 요 사람이 우리 우리 학과 출신으로는 최초 여성 프로페서 요번 작년에가 달았거든. 예, 요 사람은 내가 석사 때도 그때 좀 신임 교수였는데 지금 이제 프로페서가 됐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주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우리 그 상하이 랭킹에 따르면 이제 그 과목별
랭킹을 나눴을 때 우리 스트라스클라이드가 마린앤 오션에서 세계 탑 3에 올랐습니다. 작년에 탑 4였거든요. 4위였는데 그때는 이제 NTNU가 2위였고 우리 스트라스클라이드가 여기 하얼빈 다음에 아마 스트라스클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이 상하이 자오뚱, 2등이 NTNU, 그다음에 하얼빈, 그다음 스트라스클라이드 이렇게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랭킹이 순위가 바뀌었죠. 그래서 조금 기념비적인 부분이 있다면 유럽에서는 원래 NTNU가 우리보다 좀 더 강했는데 이 NTNU를 제끼고 유럽에서는 이제 일단 1등을 먹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상하이나 하얼빈 엔지니어링 대학하고는 조금 이제 격차가 있죠. 이게 하얼빈하고 토탈 스코어를 보면 별 차이 없는데 요 상하이 자유뚱은 좀 높죠, 그죠? 예, 뭐 2, 3등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뭐 1등은 좀 난공불락처럼 보인다. 그리고 반면에 좀 재밌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게 중국이 이렇게 잘하면 우리나라도 잘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 뭐 조선하면 또 우리나라가 워낙 또 난리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그 우리나라 대학들의 랭킹을 보면 서울대학교가 35위고 부산대학교가 42위. 그럼 스코어도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 랭킹을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사실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특히 유럽 사람들. 어떤 의문이냐면 뭐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유럽 사람들의 관점에서 스트라스클라이드가 3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근데 이 중국 대학들이 1등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그 리서치 게이트인가 이런 데서도 이제 아주 뜨거운 논쟁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럼 이 랭킹이 도대체 어떻게 매겨지길래 이렇게 나오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과연 리저너블 한가 안 한가를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카데믹 스텝의 관점에서 이 랭킹을 유지하거나 더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어떻게 어세스가 되는지를 알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볼게요. 자, 요게 상하이 랭킹 순위 평가 지표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랭킹을 매기는 그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데 왜 상하이 랭킹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일단 마린 앤 오션에 대한 그 서브젝트 랭킹을 매기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상하이 랭킹이 그냥 대충 뭐 매기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매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학교 대학 순위부터 뭐 서브젝트 순위까지 실제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꽤 뭐 신빙성이 있게 매긴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중요한 지표로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대학을 평가를 매기는 지표랑 그 과목 전공별 매기는 지표가 다르거든요. 일단은 오늘은 전공별로만 매기는 지표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총 5가지 그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리서치 아웃풋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2022년 랭킹을 매길 때 2016년부터 2020년 동안 Q1 저널이라고 하면 그 자기 전공 분야에서 탑 25%거든요. 그러니까 탑 쿼타일이라 그래서 25% 내외에 있는 저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당연히 SCI 저널이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25% 안에 있는 저널의 수, 논문 수. 그러니까 뭐 Q1 저널에 얼마만큼 많이 퍼블리시 했느냐 그 전공으로.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건 뭐냐면 이제 리서치 인플루언서라 해서 인용 지수예요. 그러니까 퍼블리시도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퍼블리시한 논문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용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지수가 또 두 번째 항목으로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연구 실적 요 논문 개수 그다음 인용 지수는 가중치가 둘 다 100%예요. 그뭐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국제 협력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논문 퍼블리시 할 때 보면 그 이제 공저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공저자들 중에 어 우리 대학 말고 다른 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콜라보레이션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한 거예요. 이게 요게 우리나라하고 좀 보는 관점이 다른데 국내의 경우에는 단독 저자일 경우 그리고 단독 그 기관일 경우가 좀 논문 평가 점수를 높게 받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이제 국제 그 평가 지수에 따르면은 얼마나 다양한 뭐 국가 기관 사람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 논문이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걸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 많은 기관이 그 논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리하다. 물론 이제 평가 그 가중치는 조금 낮긴 하지만 어쨌든 다다익선이다. 이제 그게 조금 우리나라랑 평가 부분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게 리서치 퀄리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연구 실적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는 Q1 저널에 있는 거면 다 그 카운팅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상하이 랭킹에서 지정한 특정 논문들, 그러니까 진짜 탑 클래스 논문들을 얼마만큼 퍼블리시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Q1에서도 더 뭐 예를 들면 탑 10% 정도 되는 저널들의 수가 얼마만큼 퍼블리시가 됐느냐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제 수상 실적인데요. 요거는 뭐 관련 학문 분야에서 뭐 중요한 상을 수상한 뭐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빵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분야에서는 그런 게 없나 봐요. 뭐 노벨상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뭐그 정도 되는 게 없어서 요거는 거의 무시가 되는 것 같고 그럼 주로 이제 요 네 가지의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인식이하고 같이 이제 좀 인식의 도움을 받아서 요렇게 그 점수를 매기는 요게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연구 그 이제 그 리서치 아웃풋 Q1 저널에 얼마만큼 많이 냈는지 그리고 요게 인용 지수 그리고 요게 이제 얼마나 인터내셔널 그 국제 협력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요게 이제 탑 클래스 저널에 몇 개 냈는지 요거 네 개라고 지표라고 보시면 한번 볼게요. 뭐 1등이 요 밑에서부터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그 요게 아마 한 40등이나 50등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스트라스 클라이드를 대비했을 때 보면 우리나라 대학들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왜 낮느냐? 그러니까 그 점수가 일단 Q1 이게 논문 그 출판 편수죠. 요게 이제 상하이 좌우등을 이제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이제 74.6인데 국내 대학들은 44.3에 38.9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절반에도 못 미치죠. 그 상하이 사업등에 대비했을 때. 그리고 우리랑 대비했을 때도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0편을 내면 서울대학교나 부산대학교는 이제 5편 또는 4편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용지수도 마찬가지. 인용지수는 우리가 상하이 자우등보다도 좀 더 높아요. 한 88.8%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대학들은 이제 60점대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뭐 저자들을 많이 넣는 게 그 프랙티스다 보니까 이렇게 점수가 높죠. 82.9%인데 뭐 국내 대학들은 워낙 이런 부분들에 대해 되게 컨저버티브하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서울대학교는 이제 47점, 부산대학교는 좀 많네요. 74점 이렇게.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국내 대학들이 약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탑 클래스 저널은 누가 많이 있느냐. 뭐 마찬가지로 이제 상하이 자우등이 또 1등이고요. 이 100점 기준에 우리는 이제 72.1이고 서울대학교나 이제 부산대학교는 뭐 44.7 또는 33.2%.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통해서 결국 이제 뭐 보여주는 건 뭐냐면 많은 좋은 논문을 많이 퍼블리시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여기에 랭킹을 받는데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리저너블한 비교다, 그렇지 않다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리서치 관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나름 뭐 그 뭐지 뭐 뭐랄까 잘못된 평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도대체 왜 이 상하이 좌우등이나 이제 하얼빈 엔지니어링, 뭐 스트라스클라이드 등등을 이렇게 논문이 많이 나오는데 왜 국내 대학들은 안 나오느냐? 아니면 뭐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이렇게 랭킹이 낮은 대학들은 왜 좋은 논문들이 안 나오느냐? 뭐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그 연구진의 규모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일단 대학 랭킹을 이렇게 쭉 매겨놓고, 그다음 거기다가, 어, 이제 교수진이 몇 명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뭐 연구원 수를 셀 수는 없으니까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각 대학에 그럼 교수진의 수를 알면 대략적으로 뭐 거기에 따른 이제 연구진의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순위가 높은 대학일수록 연구진이 많을 것이다, 교수진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어떤 그 뭐죠? 그 하이포테시스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상하이 자우통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진이 한 1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얼빈 엔지니어링 대학 같은 경우에는 75명. 그리고 이제 딸리안 대학도 55명. 그리고 이제 NTNU 같은 경우도 52명. 반면에 랭킹이 낮은 이제 서울대나 부산대의 경우에는 교수진이 14명에서 1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가지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우리 스트라스 클라이드는 그 교수진이 2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랭킹이 3위에 올라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만큼 인당 그 퍼블리케이션 수, 그러니까 이제 프로덕티비티가 좀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보면은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하는 이거를 이제 뒷받침해 줄 만한 또 근거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뭐냐, 요거는 그 마찬가지로 이제 상하이 자우뚱의, 그 상하이 랭킹 안에 대학 그 랭킹을 또 서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대학의 현 주소입니다. 보시면은, 뭐 우리 대학이 1796년도에 세워졌고, 요게 이제 연간 그 랭킹인데, 뭐 400 몇 등 뭐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뭐 100등 넘어가는 거는 이제 그냥 100에서 뭐 150등, 뭐 400등 넘어가는 거는 그냥 401등에서 500등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대학이 이제 월드 랭킹이 그 상하이 랭킹에 따르면 이 사이래요. 뭐 그렇게 훌륭하진 않죠, 그죠? 이제 근데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과목별로 들어가면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마린앤 오션이 이제 세계 랭킹 3위. 그다음에 그 요거 이제 투어리즘 요 있잖아요. 그 여행 관련된 게 이제 33위. 그다음에 오션 지오그래피가 49위. 그다음에 뭐 주요 엔지니어링이 이제 100위에서 한 152 사이 정도에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리서치 퍼포먼스를 많이 내려면 결국 연구진의 수가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학별로 연구진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 상하이 랭킹에서 토탈 그 뭐죠 이제 학생 수와 학부 학생과 그다음에 석박사 수를 이렇게 친절하게 나눠놨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어, 그 우리 그 현재 학생들 등록된 학생들 수예요. 19,425명. 그리고 그 중에 학부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죠. 한 13,000명 정도니까 한 70%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잖아.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레듀에이시 이제
그 뭐지, 뭐, 석사나 아니면 박사과정. 석사나 박사과정은 뭐 우리 과가 아니라 전체가 한 5,800명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요 사람들이 결국은 퍼블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등을 하는 이 상하이 자오tung 대학은 과연 어떠냐? 이 상하이 자오tung 같은 경우에는 월드 랭킹이 54위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1위 하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 과목들이. 물론 이제 마리너 오션도 1등이고.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보다는 사이즈가 크죠. 42,000명이고. 근데 또 여기 재밌는 게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 앞에 거. 언더 그레듀에이시 그레듀에이트보다 한 훨씬 많죠. 한 2배 이상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하이 샤오뚱은 언더 그레듀에이트보다 그레듀에이트이 많죠. 그러니까 석박사들이 학부생들보다 훨씬 많죠. 거의 만, 한 7천 명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죠? 그럼 그만큼 이제 리서치의 아웃풋이 이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이제 최고 대학으로 불리는 이제 서울대학교는 그럼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는 이제 상하이 자오tung 랭킹에서는 이제 98위에요. 일반 다른 쪽의 랭킹을 보면 한 7, 80위 정도 하던데 조금 짜게 매긴 것 같더라고요. 한 98위 정도 되고 뭐 여기서도 이제 뭐 거의 이제 탑 클래스 전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학도. 그리고 이제 전체 학생 수가 27,000명인데 비해서 학부 학생들하고 저 석박사 학생들 비율이 역시나 이제 학부 학생들이 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이제 리서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요 사람들이 이제 학부 학생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학부 학생들하고 그레듀에이트의 비율에 따라서 대학의 랭킹이 그 어떤 뭐랄까 그, 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포셔널한 릴레이션십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계 1위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는 언더그레지에이트과 그레지에이트의 비율이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세계 1위 하는 하버드 대학입니다. 볼까요? 전체 4만 1,000명에서 언더그레지에이트과 그레지에이트 비율이 그레지에이트 비율이 언더그레지에이트의 거의 2배죠.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세웠던 가설이 거의 맞아 들어가죠, 그죠? 그레이지엇과 언더그레이지의 비율이 크면 그레이지엇 쪽으로 크면 클수록 대학의 랭킹이 높아진다. 아무튼 예, 그렇게 뭐 보여지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걸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 그레이지엇의 비율을 높이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 그걸 알고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우리가 왜 랭킹이 낮은지를 물어봤을 때 조금 클리어하게 설명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게 언더그레듀에이트에 집중이 되어 있는 대학인지, 그 포스트 그레듀에이트에 집중이 되어 있는 대학들인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고, 조금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언더그레듀에이트이 작고 포스트 그레듀에이트이 많다는 것은 언더그레듀에이트이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교수진과 연구진이 그 일반 학부 학생들보다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진이나 교수진들을 통해서 좋은 교육이나 어드밴스된 교육들을 받을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안 좋은 대학일수록 학생 수와 교수 수의 이제 비율이 크고 또 연구진 수와 또 학생들의 수가 비율이 커요. 그러니까 학생 쪽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대학이 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연구진이나 그 교수진 수보다 언더그레이주에이트이 이제 높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에 조금 이제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그러면 일단 어찌됐건 간에 우리 대학 랭킹 자체는 이제 뭐 400위권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마리는 오션 쪽에서는 그래도 세계 3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
학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프로덕티비티 한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그냥 우리 그 한인 학생들 나오미에서 박사하고 있는 학생들의 SCI 퍼블리케이션 현황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2년차 이전 분들은 제가 배제를 했고요. 이제 졸업을 하셨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분들 위주로 했는데 이 파란색 부분이 자기가 저 주저자거나 이제 공저자인 그 논문 개수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공저자인 경우에요. 뭐 하영이 같은 경우에 이제 3.5년을 했고 그다음에 주저자 또는 그 교신 저자가 이제 3편 그다음에 이제 공저자가 5편 정도 되고 재정의는 좀 엑셀런트 했죠. 이제 8편을 자기가 주저자 또는 공저자로 깔끔하게 쓰고 2년 만에 쓰고 이제 졸업을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년을 하면서 한 7편 정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공저자로 몇 편을 쓰고 이제 치병이하고 이제 승만이는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일이 형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졸업할 때 딱 이제 2편을 쓰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로 우리 학과에서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그렇지만 우리 한인 박사 과정만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박사 기간 동안 한 주 교신 저자로 한 평균 3.5편의 논문을 쓰고 공저자로 한 2.8편을 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사실 요 평균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월드 탑 클래스가 돼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학과를 조금 어찌됐건 간에 표면적으로 뭐 실질적으로 진짜 좋은 연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표면적으로 우리가 상위 랭킹에 있게 하는 원동력이 박사과정 학생들과 연구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퍼블리케이션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보다는 한국이 순위가 낮은 거는 논문을 영어로 안 써서 상대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 아까 분석에는 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그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뭐 많은 과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과제가 사실은 그 영어로 쓰는 게 아니고 다 음, 모든 게 국문으로 쓰고 혹시나 그게 이제 뭐 과제에서 요구하면 몇 편 써야 되니까 이제 음, 거기에 맞춰서 딱 그 정도만 하는 음, 경우가 거의 프랙티스처럼 약간 보여져서 그게 약간 조금 아까 뭐 설명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거기에 맞습니다. 대한 생각이 혹시 뭐 다른 네, 의견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어, 보셨을 때 뭐라 하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솔직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일단은 뭐 서울대나 뭐 이런 대학에서는 분명히 리서치 퀄리티, 그러니까 진짜 좋은 논문에 대한 수요나 요구도 있겠지만 일단 이제 일반적인 국내 대학, 뭐 우리 해양대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SCI면 그냥 돼요. 그러니까 이게 Q1 SCI든 뭐 Q2 SCI든 어, 큰 차이 없이 SCI급이면은 어쨌든 똑같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좋은 논문, 이제 그 탑 클래스 논문 한 편을 쓸 것이냐 아니면 쪼개서 약간 조금 그냥 중급 논문 2개를 쓸 것이냐 이런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승관이가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영어로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논문이 나오는 어떤 그 뭐죠지 뭐 프로세스 기간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는 훨씬 빠르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논문들을 국문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번역을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번역 자체가
하이 퀄리티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인 비용도 들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어, 좀 뭐랄까요 장애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과제마다 매년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논문 실적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빨리 퍼블리시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게.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빨리 퍼블리시가 되면 우리 요즘 최근에 그 유명한 이제 MDPI, 그 JSM이 요런 쪽에 거의 뭐 한 달이면 나오는 이런 쪽을 사실 많이 어, 네, 많이 찾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논문들 그쪽 저널이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러니까 최상급의 논문들을 도전하는 수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수업도 듣고 박사과정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있으면 박사과정이 있다. 그럼 이제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논문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4년 5년을 하더라도 진짜 연구를 퀄리티 있는 논문을 연구를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되게 부족해요.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보통 박사 졸업할 때 5년, 6년이 걸리는데 첫 2년은 수업만 들어요. 그리고 수업해서 그 이그잼을 패스하게 되면 그 PhD 캔디데이트가 돼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모델이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 그 주로 대부분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영국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상황이. 영국은 일단 수업이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 연구를 계속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시간적으로 좀그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고, 그리고 프로젝트도 대부분 잘 인볼브가 많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풀타임 리서처를 이제 뽑아서 이제 하는 형식이 이제 기본이다 보니까 그래서 박사과정 학생들이 이렇게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하는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랭킹 자체도 보면 미국에 있는 대학들도 랭킹이 되게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대학들도 교수진들이나 연구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 실제로 방문해 본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퍼블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뭐 집중을 안 한다. 그 뭐 프로젝트를 하는데 많이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네, 레코딩을 여기서 마치고